자기 전에 듣기 좋은 인터넷 공포썰. 자, 오늘도 소름 돋고 무서운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쿠팡플렉스 하면서 겪은 소름 돋는 일화입니다. 쿠팡플렉스 신청하면 배달하는 장소를 정해주는데 이번에 걸린 곳은 달동네 같은 곳이었어. 그러니까 보통 생각하는 판자촌 이런 곳은 아니고 영화 완득이나 추격자에 나오는 그런 동네 같은 곳이야. 그곳은 플렉서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였는데 집도 밀집되어 있고 건물도 높지 않아서 빨리 끝내고 갈 수가 있었어. 근데 문제는 이런 장소는 골목도 많고 어둡고 심야라서 사람도 없어서 준내게 무섭다는 거야. 어쨌든 이 사진 같은 골목에 주차하고 배달할 거 들고 배달지로 출발했어. 가다가 왼쪽 골목으로 들어가니까 어떤 여자랑 남자가 같이 내 쪽으로 오고 있었거든? 여자는 술 좀 취해서 통화하면서 비틀거리고 걷고 있었고 바로 옆에 남자가 따라오고 있었어. 난 여자랑 남자가 같이 붙어서 오니까 둘이 커플이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그 남자랑 나랑 눈이 마주치니까 갑자기 뒤돌아서 후다다닥 도망가더라고. 나는 당황해서 여자한테 물어봤지. 저기요, 옆에 있던 남자분 혹시 아는 분이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요? 이러더라고. 내가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고 무서워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 경찰에게 그 상황을 설명해드리고 그 남자 인상착의를 알려주니까 한 5분도 안 돼서 도착하더라고. 여자는 지 갈 길 갔고 결국 경찰한테 그 남자 도망친 경로를 알려드리고 경찰은 순찰을 해보겠다고 고맙다고 해서 나도 배달 끝내고 도망쳤어. 난 아직도 나랑 눈 마주쳤을 때 그 눈빛이랑 도망치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 그리고 두 번째는 배달하다가 비명 지른 썰이야. 이번 배달 장소도 내가 위에 썰 푸른 동네야. 보통 배달을 하게 되면은 다양한 집을 보게 되거든. 어떤 집은 문 앞에 부적을 붙여놓기도 하고 십자가를 달아놓기도 하고 무당집은 그 절 모양을 붙여놓거든. 근데 가장 특이했던 건 가면라이더 가면을 달아둔 거야. 근데 아무튼 이번에 본 집은 소름 돋는 걸 달아놨어. 집은 이 사진 같은 구조의 건물이었어. 층마다 문이 한 개인 건물이었어. 원래 계단을 오르면 센서에 반응해서 불이 켜지잖아. 근데 그 건물은 불이 안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휴대폰으로 손전등을 켜고 올라가서 문 옆에다가 배달품을 뒀어. 근데 원래 배달 완료를 하면은 인증샷을 찍어야 했거든. 그래서 카메라를 켜야 돼서 잠시 손전등을 꺼놨었는데 다시 카메라의 플래시가 터진과 동시에 문 앞에 달아둔 그 집 조상사진과 눈이 마주치게 된 거야. 나는 순간 소름이 확 돋아가지고 심장이 똥꼬까지 떨어지는 걸 느껴서 비명을 질렀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 집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도망쳤어. 더 소름 돋는 건 다른 플렉서들이 그 집에 배달하고 인증샷을 찍은 걸 나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3개월 동안 찍힌 사진에는 조상 사진은 다 없었던 거야. 딱 내가 배달했던 그 날만 걸어둔 거였어. 그 이외에도 치매 걸린 할머니의 살려달라는 비명소리 들은 거, 그리고 5층 건물 창문에 걸터앉은 이상한 사람 본 거 등등 다양한 경험이 있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 자, 여기까지였는데 다른 썰도 듣고 싶은데요. 일단은 저도 배달 알바를 해보려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오토바이를 잘 못할 것 같아가지고 시작을 못했거든요. 아무튼 배달하시는 분이 들으면은 진짜 소름 끼칠 만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아무튼 다음 글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글의 제목은 호이호이 복을 가져오는 아이입니다. 자, 요 글은 일본 ECH 번역 괴담인데 일단은 뭐 둘리도 아니고 뭐 호이호이가 잘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읽어볼게요. 대학 시절 동아리 친구와 둘이 한밤중에 드라이브를 한 적이 있었다. 즉흥적으로 인근 도시의 라면집까지 멀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뱀처럼 구불구불한 산길을 지나오게 되었다. 낮에는 몇 번 지나간 적이 있었던 길이었지만 밤이 되니까 이게 같은 길인가 싶을 정도로 기분 나쁜 분위기였다. 운전을 하고 있었던 것은 나였지만 나는 겁쟁이였기 때문에 운전하고 싶진 않았다. 하지만 친구는 라면집에서 술을 한 잔 걸쳤기 때문에 조수석에 앉아 무책임하게 가벼운 말들을 던져대고 있었다. 그러다가 문득 그 녀석이 목소리를 낮추고 속삭였다. 이 고개에는 말이지 여러 가지 이상한 이야기가 있어. 나는 들은 적이 없는 소리였지만 뭔데? 뭐야? 무슨 이야기야? 라고 물었다가는 그놈이 무서운 이야기를 해서 겁을 줄까봐 걱정이 됐다. 그래서 흥미가 없는 척 가장을 하고 그래 이렇게 쌀쌀맞게 대답했다. 그 녀석은 어째서인지 고개를 숙이고
잠시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때 2차선 도로를 가고 있었지만 반대편에는 차가 한 대도 보이지 않았다. 겨우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전등이 드문드문 서 있을 뿐이었다. 말없이 계속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커다란 사람의 모습이 앞에서 나타났다. 나는 순간 깜짝 놀랐지만 곧 그것이 길가에 서 있는 지장보살이라는 걸 알아차리자 마음이 놓였다. 이 주변에는 왠지 모르겠지만 커다란 지장보살이 있었다. 그때 옆에서 입을 다물고 있던 친구가 입을 열었다. 야, 무서운 이야기 할까? 이 자식 조용하다 싶었더니 괴담을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지만 그만두라고 말하자니 어쩐지 자존심이 상해서 아 그래 좋아 이렇게 말해버렸다. 그 녀석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건 우리 할아버지가 말해준 얘기야. 우리 할아버지 댁 정원에는 이상한 돌이 있어. 근데 그 돌 아래에 어린애가 묻혀있대. 아무튼 할아버지 말에 따르면 그 어린애가 우리 집을 대대로 지켜줬대. 그 대신 언제나 화가 나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물로 그 돌 주변을 깨끗하게 닦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매일매일 그 돌을 닦고 있었대. 근데 나는 아무래도 그 얘기를 못 믿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초등학생 때 병원에 누워 계셨던 증조할아버지한테 여쭤본 적이 있었어. 그 어린애가 진짜 거기에 묻혀있냐고. 근데 증조할아버지도 그곳에 어린애가 묻혀있다고 하시더라고. 그것도 증조할아버지의 할아버지한테서 들은 얘기라는 거야. 솔직히 정말 생각도 못할 만큼 옛날 얘기였지만 나는 그게 진짜라고 믿었어. 그리고 더 물어보니까 그 어린애는 말이야 자시키와라시라는 집을 지키는 수호신이었대. 근데 이상하잖아. 수호신이 땅에 묻혀있다는 게. 그래서 나는 증조할아버지한테 또 물어봤지. 할아버지, 수호신은 왜 거기에 묻혀있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까지 들었을 때 갑자기 눈앞에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 나는 나도 모르게 핸들을 반대편으로 꺾었다. 불빛에 한순간 비쳤을 뿐이지만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다. 아까 봤던 지장보살인가? 그렇게 생각한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아, 왜 또 여길 지나가는 거지? 길도 좁은 데다가 일방통행인 오솔길인데 미치겠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또 옆에 있던 친구놈이 계속 말을 이어갔다. 아무튼 그랬더니 증조할아버지가 처음부터 설명을 해주겠다면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옛날에 우리 집의 당주가 복을 부르는 아이를 집에 데려왔대. 그 덕에 집은 엄청나게 번창을 했지. 그래서 그 아이를 붙잡아두고 싶어서 그 아이한테 술과 여자를 대접했대. 근데도 그 아이는 떠나가려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당주는 칼을 뽑아서 그 아이의 사지를 잘라버리고 그 사지 토막을 집 어딘가에 하나씩 하나씩 구석구석 잘 묻어버렸대. 나는 그 얘기를 듣고 머리가 어질어질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냥 옆에 있는 친구가 입을 다물길 바랬다. 도로 양쪽에는 나무가 무성한 것은 여전하지만 아직 고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게 너무나 이상하다. 아까 그 지장보살은 뭐였을까? 지장보살이 2개였던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친구는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더니 계속 말을 이어갔다. 아무튼 그 뒤로 우리 집은 장사를 해서 엄청나게 번성했는데 갑자기 갓 태어난 아이가 일찍 죽어버리거나 가족들이 원인 모를 병으로 죽는 일이 잦았나봐. 증조할아버지 말로는 그 아이는 복을 가져오는 동시에 우리 집에 재앙을 가져온 신이래. 그래서 그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 돌을 소중히 해야 한다는 거였지. 나는 그만 듣고 싶어서 결국 말해버렸다. 야, 좀 조용히 할래?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돌아가는 길을 모르겠다고 말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문득 맨 처음에 친구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이 고개에는 말이지 여러 가지 이상한 이야기가 있어. 그 이야기는 뭐였을까 생각을 하던 중에 조용히 있던 친구가 갑자기 또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이 얘기는 원래 우리 집안의 비밀이야. 원래대로라면 다른 사람한테 하면 안 되는 얘기지만. 야, 그만하라고. 나는 참을 수 없어서 소리를 지르며 화냈다. 그리고 나서 친구 얼굴을 봤는데 친구의 표정은 장난을 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자세히 보니
어깨가 덜덜 흔들리고 있었다. 그 상태로 나를 실급 보더니 얼굴까지 덜덜 떨면서 그 지겨운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근데 나도 우리 집 비밀이 이해가 안 되는 점이 많아서 계속 물어봤지. 그랬더니 증조 할아버지는 다짜고짜 무슨 주술을 하나 가르쳐 주시더라고. 그 모습이 정신이 나간 것처럼 보여서 나는 친구 귀에다 대고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 야, 좀 닥쳐봐. 너 왜 그래? 너 왜 아까부터 이런 상황에서 자꾸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까부터 길이 빙빙 돌잖아. 밖에를 봐라. 밖이 이상하잖아. 너 진짜 눈치 못 챈 거야? 그러니까 이런 때에는 이렇게 말하세요. 호이 호이. 너의 발은 어디에 있느냐? 너의 다리는 어디에 있느냐? 기둥을 짊어지고 어디에 가려느냐? 원한을 짊어지고 어디에 가려느냐? 호이 호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지만 심장에 찬물이 끼얹어진 느낌이었다. 전신에 소름이 끼쳐 손발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호이호이라는 말이 내 머리에 계속 울려댔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호이호이라고 중얼대면서 무심결에 핸들을 잡고 있었다. 그리고는 보이지 않는 안개 같은 것이 머릿속에서 떠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때 갑자기 옆에 있던 친구는 부탁한다. 부탁한다. 이렇게 말하며 양손을 잡고 침묵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본 적이 있는 넓은 길로 나서고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시내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쯤 아까 일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친구의 말에 따르면 지장보살을 봤던 그 고개 부근을 지나가기 시작할 때 갑자기 조수석 바닥 자기 다리 사이에서 어떤 얼굴이 보였는데 창백한 얼굴이 쑥 하고 기어나와서 희죽희죽 웃길래 이건 위험하다고 느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나한테 들려줬던 무서운 이야기는 그 얼굴을 보면서 한 이야기였다고 한다. 그때 했던 말 중에 호이호이는 집안의 사람이 위기에 빠졌을 때 말하는 주술이었다는 것이다. 친구는 이런저런 설명을 하다가 차에서 내리기 전에 갑자기 이런 말을 했다. 집에 돌아가면 그 어린애한테 꼭 감사하다고 말해야겠어. 그리고 나는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네가 그런 이야기를 믿고 있다니 조금 의외인데? 그러자 친구는 기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믿지. 나 그 돌 밑에를 파봤었거든. 당연히 믿지. 자, 일단 여기까지였는데 이야기가 조금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 이해가 안 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살짝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요약을 정리해봤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친구의 그 조상이 복을 가져다주는 그 신령스러운 그 아이를 납치를 한 거죠. 근데 아이가 도망치려고 하니까 사지를 잘라가지고 집 주변 곳곳에다가 다 묻어버린 거지. 그래가지고 그 집안은 그 아이의 기운을 받아서 대박이 났지만 대신에 아이들이 일찍 죽고 병이 돌기 시작해서 가족들이 죽고 그러기 시작하니까 그 아이의 원한을 달래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 돌을 닦으면서 위로를 했는데 그 조상의 후손인 이 친구랑 운전을 하고 있던 이 친구가 운전 중에 이제 귀신에 홀려버린 거지. 그래서 길을 막 빙빙 돌고 있었는데 갑자기 조수석 바닥에서 주온 같은 그 애기 귀신이 나와가지고 희죽희죽 대면서 웃고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옆에 있던 친구가 할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호이호이 하면서 주문을 외워가지고 사지가 잘린 아이를 좀 위로하는 그 주문을 펼쳤더니 이 아이 귀신이 얘네 둘을 살려준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친구가 집에 가면은 아이한테 감사하다고 말해야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어쨌든 내 조상이 그 아이를 토막냈는데 그래도 본인은 좀 봐줬으니까 진심으로 고마운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에 나 그 돌 밑에 파봤었거든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진짜로 그 아이의 시신이 실제 묻혀 있었다는 거를 확인했다는 그런 섬뜩한 그런 고백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론은 잔혹하게 희생당한 그 애기 귀신은 여전히 원한은 남아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집안을 지켜주고 있는 비극적인 애기 귀신 수호신인 거죠. 예, 요런 느낌으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솔직히 귀신 얘기는 잘 안 믿는데 살짝 소름 끼쳤습니다. 아무튼 다음 얘기로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이야기의 제목은 도라지입니다.
내가 20대 초반이었을 때 일이야. 벌써 수십 년도 더 된 얘긴데 도쿄에서 직장을 다니던 시절에 어쩌다 보니 안 좋은 걸 하나 달고 살게 됐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서 불이 안 들어오는 책상 밑에 뭔가 떨어뜨렸을 때 있잖아. 그때 어둠 속에서 손을 이렇게 더듬더듬 찾다 보면은 뭔가 만져지는 거야. 근데 나는 확실히 느낌으로 알 수 있어. 그게 사람 손이라는 걸. 한마디로 어둠 속에서 사람의 손이 나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지. 내가 깜짝 놀라서 책상 밑을 들여다보니까 어떤 여자가 씩 웃으면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한 거지. 언제 나타날지는 완전히 랜덤이었고 공통점은 딱 하나. 어둠 속에서만 나타난다는 거야. 별별 방법을 다 써봤는데 전혀 안 사라지더라고. 난 그래서 어둠이 너무 무서웠어. 근데 그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집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어. 그러다가 이제 정말 안 되겠다 싶었을 때는 내 몸 상태까지 완전히 망가져 있었던 거야. 병원에 가봐도 원인 불명이라고. 완전히 손쓸 방법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회사 동료가 소개해준 무당한테 한번 봐달라고 했지. 근데 그 무당이 그러는 거야.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는 건 명백하게 나한테 해를 끼치려는 독한 악령이라고. 지금 몸이 아픈 것도 다 그 귀신 때문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걸 없애려면 진짜 큰 대가가 필요하대. 그래서 내가 무슨 대가냐고 물어봤더니 그 무당이 진지한 표정으로 딱 말했지. 뭐가 필요하냐고? 딱 하나야. 가장 소중한 사람의 영혼. 정말 그 방법밖에 없다고 그렇게 느껴질 만큼 강한 기운이 느껴졌어. 그래서 내가 결국에 선택한 건 고향 시골로 내려가서 요양을 하자는 거였어. 스트레스에 벗어나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싶었거든. 뭐 어차피 이대로 죽을 거면은 그냥 내 고향에서 죽자, 그런 생각도 했었지. 근데 고향에 내려와도 전혀 마음이 가벼워지진 않았어. 당연하지. 시골에서도 아주 작은 어둠만 있으면 나타났으니까. 그때쯤엔 어둠만 있으면 무조건 나타났던 거야. 솔직히 고향에 온 걸 후회할 정도였어. 나는 부모님도 조부모님도 그때 이미 다 돌아가셨고 외동이었어. 가족도 없고 어렸을 때 다 같이 살던 집에 혼자서 사는 거? 더 무서웠지. 차라리 빨리 죽여줬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생각하던 쯤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된 거야. 에? 여기 사람 살았어? 눈부실 만큼 기분 좋은 아침에 운동복 차림으로 서있던 그 애는 나랑 비슷한 나이대에 약간 동안이고 귀여운 얼굴이었어. 그때 내 정신 상태가 말이 아니었잖아. 그런데 처음 보는 사람이 그렇게 신뢰되는 소리를 하니까 받아들일 리가 없었지. 그냥 무시하고 지나쳤어. 근데 그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그 애가 매일 아침 내 집 앞을 지나가는 거야. 그러다가 인사를 하게 됐고 짧게 얘기를 하게 됐고 그러다가 서로 잘 맞는다는 걸 알게 되니까 매일 아침 마루에서 이야기를 하게 됐지. 그 애랑 얘기하는 시간은 정말 행복했어. 즐거웠고 어둠의 공포를 아주 조금이나마 잊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던 거야. 점점 아침 시간만으로는 부족해서 집으로 초대를 해서 차를 마시고 그때 처음으로 내가 고향에 온 이유를 말했어. 어둠 속에 여자가 나타나고 그로 인해 병에 걸렸고 무당도 소용이 없었다는 걸 털어놨지. 안 믿으면 어떡하지, 비웃으면 어떡하지, 싫어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에 차마 말을 못 꺼냈었는데 용기를 내서 털어놓은 나한테 그 애는 변함없는 환한 웃음을 지으면서 딱 말한 거야. 그럼 그 새끼 내가 없애줄게, 이러는데 순간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믿기 힘든 얘기를 믿어주고 그날부터 매일 밤만 되면 집에 와서 아침이 올 때까지 같이 있어준 거지. 근데 그 애가 있을 때도 당연하게 어둠의 여자는 나타났어. 내가 무서워서 어둠 속에서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그 여자가 먼저 나한테 다가오더라고. 톡 톡 톡 톡. 진짜 기분 나쁠 정도로 차가운 손끝으로 내 목덜미를 쿡쿡 찌르기 시작한 거야. 나는 눈을 감고 있어도 이걸 알아. 그 어둠의 여자가 바로 내 앞에 있다는 걸. 그 섬뜩하게 웃는 얼굴, 내 바로 앞에서 겁먹고 있는 나를 비웃는 거지. 그 애한테는 어둠의 여자가 안 보이는 것 같았지만 타고난 밝은 모습과 보석 같은 웃음으로 내 곁에 있어줬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애도 분명히 무서웠을 거야. 목소리가 떨렸었거든. 그 생활은 무서웠지만 나쁘지 않았어. 그 애랑 보내는 밤은 어둠의 여자를 지워버릴 만큼 눈부신 빛이었으니까. 그 애랑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지. 그 애가 꽃을 좋아하고 꽃말을 많이 알고 있다는 거,
고아원 출신이라서 부모 얼굴을 모른다는 거,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늘 생각했다는 거, 많이 얘기하고 많이 웃고 때론 울고 때로는 싸우고 매일 특별한 날이 있었고, 그 애는 친구라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거야. 가족?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사람이었어. 나는 그 애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던 거지. 근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그 어둠의 여자랑 내 병은 사라지지 않았어. 병이 진행돼서 자주 피를 토했고 몸 상태가 안 좋고 내 마음이 약해져서 나오는 짜증 때문에 그 애를 힘들게 하고 심한 말을 하는 일이 늘어났던 거야. 미안하다고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도 결정타는 내 생일 전날이었어. 그 애가 정말 예쁜 도라지 꽃을 선물해줬거든. 근데 그때 나는 정말 정신이 나가 있었어. 마음도 몸도 여유가 하나도 없었던 거지. 그런 꽃 받아봤자 이제 아무 소용도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그 꽃을 든 손을 차갑게 밀어냈어. 그랬더니 그 애가 정말 슬픈 얼굴로 그렇구나, 미안해. 그럼 네가 진짜 행복해질 선물을 지금부터 준비할게. 꼭 준비할 수 있으니까 기다려줘. 이런 말을 하고 어디론가 가버린 거야. 이게 그 애랑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 그날 오랜만에 혼자 밤을 맞았는데 신기하게도 어둠의 여자가 안 나타난 거야. 생일이라서 배려해준 걸까 그런 생각까지도 했지. 근데 다음날 아침 기분 나쁠 정도로 몸이 좋아졌고 그 애가 없는 게 너무 외로웠던 그런 아침에 그 애랑 자주 얘기를 나눴던 그 마루에 편지 한 통과 정말 예쁜 도라지 꽃다발이 놓여있던 거야.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 갑자기 이렇게 돼서 미안해. 처음 너를 봤을 때 누군가 도와줘야 한다고 직감적으로 그렇게 느꼈어. 아마 신의 계시였겠지. 같이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너는 내게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존재가 돼갔어. 너랑 얘기하는 시간은 나한테 힘든 걸 다 잊을 수 있는 세상에서 제일 귀하고 소중한 거였어. 한 번도 말 못했지만 여기에서 말할게. 정말 많이 사랑해. 너에게 제일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다행이야. 생일 축하해.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아줘. 이런 내용이었어. 그리고 그 편지를 읽고 무당의 말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 대가는 가장 소중한 사람의 영혼이다. 그때부터 눈물이 소나기처럼 쏟아지고 목 놓아 울었어. 나는 정말 바보야. 제일 소중한 사람을 잃어가면서까지 나는 살아남은 거지. 그날 그렇게 심한 말을 해서 그 애를 아프게 한 거야. 그때 나는 몰랐던 거지. 도라지의 꽃말이 영원한 사랑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게 나름대로 나한테 하는 사랑 고백이었다는 걸. 그 후로 병과 어둠의 여자는 사라졌어. 근데 매년 내 생일날만 나타나는 유령이 하나 있는 거야. 약간 동안이고 귀여운 얼굴에 정말 예쁜 미소를 짓는 유령. 생일 케이크랑 두 사람 분그릇, 거기에 예쁜 도라지 꽃을 꽂아두고 둘이서 축하하는 거지. 자, 올해도 생일이 오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아, 이거 좀 슬프네. 제가 MBTI가 F라서 되게 이제 이 슬픈 감정이 막 여기까지 오르면서 막 콧물이 날 뻔했어요. 아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참. 자, 이렇게 오늘 괴담은 다 끝났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좀 자주 찾아뵙고 싶은데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있던 게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좀 많이 찾아뵙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좀 차곡차곡 좀 정리를 해 나가고 이제 앞으로는 촬영하는데 좀 더 매진을 해보는 그런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공포썰 요거 보내주신 분들이 점점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인도네시아에서도 보내주신 분도 있고요. 유튜버 분이 저한테 보내주신 분도 있고요. 되게 좀 자주 오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기분이 좋습니다. 짧은 것들은 한 번에 압축해서 한 편에 이렇게 몰아버리고 좀 긴 것들은 또 3개로 이렇게 풀어가지고 영상 길이가 한 40분 정도 될 정도로 그렇게 좀 만들어 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연 보내주신 분들은 이제 보내주신 순서대로 업로드가 올라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연말이 다가오잖아요. 이렇게 연말 정산 시즌이 왔는데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냐에 따라서 내년 새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아무튼 덕담이 하고 싶은데 제가 잘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아무튼 마음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또 멤버십으로 후원해주시고 해가지고 제가 뭐 더 이상 뭐 돈 욕심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역순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연이님, 냥냥님, 뽀야미 궁둥이님, 옥길봉님, 우쭈쭈님, 청아님, 윤진님, 이응이응님, AM님, 은우님, 최콩님, 오늘의 지수를 알려드리겠님, 보아리 캣님, 민채원님, 바람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